초승달 아직도 쓰시는군요. 그 한마디에 묵직한 표정을 짓던 회장님은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허름한 세탁소, 평범한 하루였을 뿐인데 두 사람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그 비밀의 첫 장면을 목격하셨습니다. 왜 회장님은 이 작은 자수 하나의 눈빛을 잃었는지, 왜 세탁소 여주인은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채린입니다. 인천의 낡은 언덕길 끝자락에서 달빛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죠. 올해로 21살이 된 딸아이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세탁소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황급히 양동이를 천장 아래 받쳐두었습니다. 세 번째 양동이였죠.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청한 지 벌써 2달이 지났는데 돌아오는 건 다음 달까지만 버텨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익숙한 리듬이었어요. 저는 손님이 맡긴 와이셔츠 깃을 살펴보았습니다. 흰색 와이셔츠였는데 깃부분에 커피 얼룩이 배어 있었죠. 사무직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아침마다 서둘러 출근하느라 커피를 흘린 흔적이었어요. 옷감을 보면 그 사람의 하루가 보입니다. 20년을 이 일만 해왔으니까요. 카운터 옆 작은 의자에는 딸아이 유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방금 들어온 참이었죠. 아이는 노트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웹툰 콘티였습니다. 대학을 휴학한 뒤로 유나는 낮에는 편의점에서, 밤에는 이 세탁소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이 장면 어때요? 유나가 노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언덕길을 오르는 소녀가 그려져 있었어요. 소녀의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좋네. 그런데 너무 늦었으니까 이제 그만 자야 하는 거 아니야? 조금만 더요. 내일까지 초고 넣어야 하거든요. 유나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의 손이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세탁기로 돌아갔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언덕 아래 동네에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죠. 이 언덕은 가파랐습니다. 젊은 사람도 오르기 힘든 길이었어요. 그래서 손님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요즘엔 대형 세탁소나 집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졌거든요. 세탁기가 멈춰 섰습니다. 저는 빨래를 꺼내 건조기로 옮겼어요. 옷감이 무거웠습니다. 손끝이 시렸죠. 겨울이면 늘 그랬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졌어요. 핸드크림을 발라도 소용없었습니다. 엄마, 손 또 터졌네요. 유나가 제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익숙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이 무거워 보였어요. 유나는 늘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하는 얼굴이었죠. 아이는 자신이 엄마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유나는 제게 짐이 아니었습니다. 22년 전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저는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겠다고요. 비록 아빠 없이 자라더라도 사랑만큼은 부족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이죠. 카운터 위에 놓인 고지서 뭉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전세 보증금 연체 독촉장까지. 빨간 글씨들이 저를 압박했어요. 다음 달까지 보증금 5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 가게를 나가야 했습니다. 집도 함께 잃게 되는 거죠. 세탁소 안쪽에 붙어있는 좁은 방 한 칸이 우리의 전부였으니까요.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유나 앞에서는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저 내일 편의점 추가 근무 들어갈까요? 사장님이 사람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네가 너무 무리하잖아. 학교도 다시 다녀야 하는데. 괜찮아요. 아무래도 저도 벌어야죠. 아이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제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다시 가게를 채웠습니다. 저는 다림질판 앞에 섰습니다. 손님이 맡긴 정장 바지를 펼쳐놓았죠. 다리미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어요. 옷감이 반듯하게 펴지는 걸 보며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22년 전 저도 꿈이 있었습니다. 옷 만드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작은 브랜드라도 하나 만들어보고 싶었죠. 그때는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누군가는 떠났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저는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만 혼자서 딸을 키우겠다고 결심했을 뿐이죠. 양동이에 물이 거의 차올랐습니다. 저는 양동이를 들어 싱크대에 부었어요. 물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유나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죠. 엄마, 천장 또 샜어요? 응. 괜찮아. 저는 다시 양동이를 천장 아래 받쳐두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언덕 위 세탁소는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빨래가 돌아가는 소리, 유나가 연필로 종이를 긋는 소리, 천장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우리의 밤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낯선 누군가가 이 언덕을 오를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도 말이죠. 다음날 아침 비가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언덕길은 빗물로 가득했어요. 경사가 가파른 탓에 물이 아래로 빠르게 흘러내렸죠. 저는 세탁소 앞 배수구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나뭇잎과 쓰레기가 막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언덕 아래쪽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색 수입 SUV 한 대가 천천히 언덕을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좁은 골목에 저런 차가 올라오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죠. 차는 세탁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렸습니다. 우산을 든 젊은 남자가 먼저 내렸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뒷좌석 문을 열었죠. 중년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회색 정장에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인상이 날카로웠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죠. 그의 온몸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세탁소 맞습니까? 젊은 남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공손한 말투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이 세탁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중년 남자의 눈빛이 가게 안을 훑었어요. 낡은 세탁기들, 천장의 양동이, 구석에 쌓인 빨래 더미.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이런 곳에 와 본 적이 없다는 듯한 얼굴이었죠. 실례지만 여기서 명품 의류도 취급하시나요? 젊은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옷인데요? 저는 카운터 뒤로 들어가며 물었습니다. 중년 남자가 입고 있던 코트를 벗었습니다.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였어요. 고급스러운 광택이 흘렀죠. 그런데 가슴 부분에 붉은색 얼룩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거래처 미팅 중에 소스가 튄 겁니다. 급하게 처리해야 해서요. 내비게이션을 따라오다 보니 여기 세탁소 간판이 보이더군요. 중년 남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침착했어요. 저는 코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촉감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원단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탈리아산 캐시미어였죠. 안감의 라벨을 확인했습니다. 맞춤 제작 코트였어요. 가격이 최소 몇천만 원은 나갈 옷이었습니다. 얼룩 부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토마토 베이스 소스였어요. 기름기가 섞여 있었죠. 시간이 좀 지난 듯 했습니다. 얼룩이 원단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거든요. 이거 일반 드라이클리닝 맡기시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왜요? 중년 남자가 물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이 원단은 열에 약해요. 드라이클리닝 용제로 무리하게 빼려고 하면 색이 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름 얼룩이라 한 번에 안 빠지거든요. 섬유 조직이 손상될 수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젊은 남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직접 손으로 처리해 볼게요. 저는 코트를 카운터에 펼쳐 놓았습니다. 중년 남자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여기서 가능하겠습니까? 그의 말투에는 회의가 섞여 있었어요. 이런 작은 동네 세탁소에서 수천만 원짜리 옷을 맡길 수 있겠냐는 의심이었죠. 해보겠습니다. 20년 넘게 이 일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어요. 중년 남자는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내일 오후까지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중년 남자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KD 어페럴 회장 강도현. 명함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패션 기업 회장이었죠.
그제야 이 사람이 누군지 짐작이 갔습니다.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국내 굴지의 패션 기업을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접수증을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젊은 남자가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꼼꼼하게 받아 적었어요. 두 사람이 세탁소를 나갔습니다. 차가 천천히 언덕 아래로 내려갔죠.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코트를 다시 펼쳐 놓았습니다. 얼룩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특수 세제와 손작업이 필요했죠. 작업대로 코트를 옮겼습니다. 먼저 얼룩 주변을 물티슈로 가볍게 눌러냈어요. 기름기가 조금씩 묻어나왔습니다. 그 다음 중성 세제를 희석한 물을 준비했죠. 면봉에 적셔 얼룩 부위를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저는 한치의 실수도 없이 작업을 이어갔어요. 옷감이 상하지 않도록 힘 조절에 신경 썼죠. 얼룩을 중심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원을 그리며 세제를 스며들게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얼룩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깨끗한 면 헝겊으로 물기를 흡수했어요. 같은 작업을 3번 더 반복했습니다. 엄마, 무슨 옷이에요? 유나가 안쪽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어요. 방금 잠에서 깬 모양이었죠. 손님 맡긴 코트야. 와, 비싸 보이는데요? 유나가 코트를 들여다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러게. 조심해야 해. 저는 다시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유나는 카운터 옆에 앉아 저를 지켜보았어요. 아이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손 진짜 빠르네요. 저렇게 세심하게 하시는 거 처음 봐요. 익숙해서 그래. 명품 수선도 종종 하거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코트의 재봉선을 보는 순간이었죠. 안감과 겉감을 연결하는 스티치가 독특했어요. 손으로 박음질한 흔적이었습니다. 요즘은 보기 드문 방식이었죠. 공장에서 찍어내는 기계 바느질이 아니라 장인이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인 수작업이었습니다. 저는 안감 밑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자수가 숨어 있었어요. 초승달 모양이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자수는 제가 아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누군가와 함께 만들던 로고였죠. 옥탑방에서 밤새 옷을 만들며 우리만의 브랜드를 꿈꾸던 시절. 그때 함께 디자인했던 바로 그 초승달이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유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22년 전의 기억이 밀려왔어요. 옥탑방에서 함께 옷을 만들던 시간들. 작은 초승달 자수를 놓으며 웃던 그 사람의 얼굴. 언젠가 이 로고를 단 옷이 백화점에 걸릴 거야 라고 말하던 목소리. 아니에요. 그냥 우연일 거예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초승달은 흔한 문양이잖아요. 누구든 생각할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작업을 마쳤습니다. 얼룩이 거의 사라졌어요. 코트를 건조대에 조심스럽게 걸어두었습니다. 다음날 스팀 다림질만 하면 될 것 같았죠. 그런데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 초승달 자수가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저는 다시 코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안감을 펼쳐 초승달을 들여다보았어요. 실의 색깔, 바느질 간격, 곡선의 모양. 모든 게 기억 속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유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나갔어요. 저는 혼자 세탁소에 남아 있었습니다. 작업대 앞에 앉아 코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초승달 자수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손가락으로 자수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실의 촉감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언덕 아래 동네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22년 전 함께 꿈꾸던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그 사람이 다시 왔습니다. 검은색 SUV가 언덕을 올라왔어요.
저는 카운터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차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죠. 강도연 회장이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어제 함께 왔던 비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코트 찾으러 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어제보다 부드러웠어요. 네, 잠시만요. 저는 안쪽 보관실로 들어갔습니다. 코트를 조심스럽게 꺼내 비닐 커버를 씌웠죠. 손이 떨렸습니다. 어젯밤 내내 그 초승달 자수를 생각했거든요. 코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카운터 위에 펼쳐 놓았어요. 얼룩은 완전히 제거됐습니다. 원단 손상도 없고요. 강도연이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얼룩이 있던 자리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깨끗하네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코트를 입는 순간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초승달 자수요. 강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안감에 있는 초승달 자수요. 아직도 그거 쓰시네요. 저는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강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자수가 예뻐서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도연은 코트를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안감을 펼쳐 초승달 자수를 확인했어요.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혹시 저를... 그가 무언가 물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밖에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를 바라보았어요. 뭔가 물어보고 싶은 표정이었죠. 하지만 이내 몸을 돌렸습니다. 세탁비는 얼마입니까? 10만 원입니다. 강도연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50만 원을 카운터에 놓았어요. 거스름돈은 됐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세탁소를 나갔습니다. 차가 언덕 아래로 사라졌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카운터 위에 돈을 내려다보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 사람이 아직도 그때의 꿈을 기억하는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목요일 오후였어요. 세탁소에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다림질을 하고 있었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언덕을 올라왔습니다. 강도연의 차는 아니었어요.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차였습니다. 차에서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어요. 50쯤 되어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이었죠. 강도연과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세탁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시선이 차갑게 저를 훑었습니다. 윤채린 씨 맞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반말이었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다림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저는 KD 어페럴 부사장 강지훈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며칠 전에 우리 회장님이 여기 다녀가셨죠? 네. 코트 세탁 맡기러 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강지훈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때 이상한 얘기를 하셨다던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초승달 자수에 대해 물어봤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회장님과 아시는 사이입니까? 그의 질문이 직선적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닙니다. 그냥 자수가 눈에 띄어서 한 말일 뿐이에요. 정말 그뿐입니까? 강지훈이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위압적이었어요. 그렇다니까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강지훈은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어요. 카운터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2천만 원 들어있습니다. 왜 이런 걸 주시는 거죠? 돈 필요하시잖아요. 이 가게 전세 보증금도 밀렸다면서요?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조사했어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알아야 할 건 다 압니다. 편의점 알바하는 따님도 있으시죠? 대학 휴학 중이라던데요. 강지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상관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그렇게 상관없이 지내셨으면 해서요. 무슨 뜻이죠? 회장님 인생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강지훈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지금은 그렇죠.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예전 일을 들춰내려고 하신다거나 회장님께 무슨 요구를 하려고 하신다거나 그런 생각 없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 돈 받으시고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회장님도 저희 회사도 당신도 모두 편해집니다. 강지훈이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싫습니다. 저는 봉투를 도로 밀었어요. 왜요? 돈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만 이런 돈은 받을 수 없어요. 이상하시네요. 가난하면서 자존심은 또 왜 그렇게 센 겁니까? 강지훈의 말투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꾹 눌렀어요. 그냥 가주세요. 윤채린 씨. 강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과거를 파는 건가요? 그게 당신 계획입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20몇 년 전 일이든 뭐든 지금 와서 들춰내봤자 좋을 거 없습니다. 회장님 이미지에도 안 좋고 회사에도 악영향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강지훈이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당신 딸한테도 안 좋을 겁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라는 거죠. 강지훈은 그렇게 말하고 몸을 돌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뒤돌아보았어요.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돈 받고 조용히 지내실 건지 아니면 불필요한 문제를 만드실 건지. 그는 그대로 나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언덕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남겨진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어요. 2천만 원. 저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갚고 유나 학비도 낼 수 있는 돈이었죠. 하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입막음 돈이에요. 과거를 묻으라는 거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라는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그리고 가방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돌려줘야 해요. 이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날 저녁 유나가 편의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유나는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힘들면 말해요. 제가 알바 더 늘릴게요. 괜찮아. 네가 무리하지 마.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유나는 먼저 잠들었어요. 저는 세탁소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가방 속 봉투가 자꾸 신경 쓰였죠. 창밖으로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언덕 아래 불빛들이 하나씩 꺼져갔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돈을 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받아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문득 22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 키우기로 결심했던 그날. 저는 다짐했어요. 당당하게 살겠다고.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겠다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돌려줘야 해요. 이 돈은 제 것이 아니니까요. 어둠 속에서 저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세탁소는 고요했어요.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선택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봉투를 돌려보내기로요. 이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걸 밤새 생각했거든요. 저는 KD 어페럴 본사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서울 강남이었어요. 봉투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렸죠.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저는 그 건물들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KD 어페럴 본사는 30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저는 건물 앞에 서서 한참 올려다보았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어요. 안내 데스크에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정중한 말투였어요.
강지훈 부사장님께 전해드릴 게 있어서요.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이것만 전해주시면 됩니다. 죄송하지만 예약 없이는 물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강지훈이 나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제 모습을 본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윤채린 씨. 그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걸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강지훈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죠. 일단 위로 올라가시죠. 그는 저를 엘리베이터로 이끌었습니다. 30층 부사장실이었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앉으세요. 강지훈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앉지 않았어요. 이 돈 받을 수 없습니다.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강지훈은 봉투를 보지도 않았어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받지 않으시는 겁니까? 여기서 20년 동안 손님 옷만 만지며 살았어요. 사람 인생까지 세탁해 달라는 건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지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받으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요. 후회 안 합니다. 그럼 당신 딸은요? 그 애가 대학도 못 다니고 편의점에서 밤새 일하는 거 괜찮으세요? 강지훈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알아서요? 전세 보증금도 못 갚으면서 무슨 수로요?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지훈이 책상에 기댔어요. 팔짱을 꼈습니다. 윤채린 씨, 현실을 보세요. 당신은 가난합니다. 우리는 부자고요. 당신이 아무리 버텨봤자 이길 수 없어요.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 하러 여기까지 왔어요? 돈 받으러 온 거 아닙니까? 돌려드리러 왔다니까요. 저는 참았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눌렀어요. 강지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세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다시는 회장님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게 당신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세탁소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유나가 카운터에 앉아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얼굴이 왜 그래요? 응. 잠깐 볼 일 있어서. 저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유나가 저를 계속 쳐다보았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뭔가 숨기는 거 있죠? 무슨 소리야? 있어요. 며칠 전에도 이상한 남자 왔었잖아요. 제가 편의점 가기 전에 봤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 누구예요? 그냥 손님이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손님이 그렇게 두꺼운 봉투를 놓고 가나요? 유나가 제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언제 봤던 걸까요? 유나야, 그건. 엄마, 나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 사람이요. 며칠 전에 코트 맡긴 그 사람이요. 응. 혹시 그 사람이요. 유나가 말을 멈췄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내 아빠예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거짓말이죠. 엄마 표정 보면 알아요. 정말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나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엄마는 맨날 숨기기만 해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말 안 해주잖아요. 유나야. 저는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나도 궁금했어요. 내 아빠가 누군지. 왜 우리를 떠났는지. 왜 나는 아빠 없이 자라야 하는지.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아빠 얘기하는데요. 나만 조용히 있어야 했어요. 아빠 없다는 게 창피해서요. 유나야, 미안해. 저는 아이를 안으려고 했습니다. 유나가 제 손을 뿌리쳤어요. 일어섰습니다.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요.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 사람이 내 아빠 맞죠?
아니라니까. 거짓말. 유나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어요.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세탁소는 고요했습니다. 유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세탁기를 돌렸죠. 천장에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곧 나갈 것 같았어요. 저는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가 형광등을 빼냈습니다. 새 것으로 갈아 끼웠죠. 손이 미끄러졌어요. 형광등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파편을 쓸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22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고 혼자 생계를 꾸리고 혼자 모든 걸 감당했어요. 힘들어도 참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애썼죠. 그런데 이제 다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리 파편을 다 쓸어 담았습니다. 저는 작업대 서랍을 열었어요.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22년 전 그 사람과 함께 그렸던 패턴 스케치가 가득한 노트였어요. 옷 디자인들이 빼곡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초승달 로고도 있었죠.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언젠가 우리 브랜드를 만들자. 초승달처럼 조금씩 차오르는 꿈이 되도록. 그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종이가 낡아 바스러질 것 같았어요. 그는 꿈을 이뤘습니다. 패션 기업 회장이 되었죠. 초승달 로고를 단 옷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여기 있었습니다. 언덕 위 작은 세탁소에서요. 우리는 애초에 같은 하늘이 아니었나 봐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세탁기가 멈춰 섰습니다. 저는 빨래를 꺼내 건조기로 옮겼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언덕 아래 불빛들이 하나씩 꺼져갔어요. 저는 카운터에 앉아 고지서 뭉치를 펼쳤습니다. 전세 보증금 독촉장이 맨 위에 있었죠. 빨간 글씨가 눈에 찔렸습니다. 이 가게를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딸과의 관계도 최악으로 치달았고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고지서 위에 번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문이 열렸어요. 유나가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엄마. 유나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왜 그래? 미안해요. 유나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까 화낸 거요. 엄마도 힘든데 제가 더 힘들게 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괜찮을 거죠? 유나가 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그럼. 괜찮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22년 전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옥탑방에서 함께 옷을 만들던 시간들. 초승달 자수를 놓으며 웃던 그 사람의 얼굴. 너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런데 그는 떠났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뱃속에 아이와 함께요. 2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저 유나유나 버티며 살았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딸을 위해서라도요. 제 눈빛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22년 전 저는 20살이었습니다. 인천의 낡은 옥탑방에서 살고 있었어요. 방 한 칸에 부엌이 붙은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죠. 겨울이면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어요. 그곳에서 강도연을 만났습니다. 옆방에 사는 디자인과 학생이었어요. 가난했지만 꿈이 컸습니다. 밤마다 스케치북에 옷그림을 그렸죠. 저는 패턴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중고 재봉틀 하나가 제 전부였어요. 도연이 그린 디자인을 제가 옷으로 만들었습니다. 체리나, 이거 봐. 이번엔 정말 괜찮은 것 같아.
도연이 스케치북을 들고 제 방으로 왔었어요. 눈이 반짝였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로고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예쁘네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우리 브랜드 이름 정했어. MONLINE. 어때? 좋아요. 우리는 밤새 옷을 만들었습니다. 도연이 디자인하면 제가 바느질했어요. 옥탑방 작은 전등 아래서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손가락이 찔려도 괜찮았어요. 행복했으니까요. 그런데 봄이 왔을 때 도연이 말했습니다. 체리나, 나 유학 가게 됐어. 이탈리아로. 제 손이 멈췄어요. 언제요? 다음 달. 그렇게 갑자기요? 응. 장학금 받았어. 못 갈 기회야. 도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2년만 기다려줘. 돌아오면 우리 같이 브랜드 시작하자. 꼭 성공시킬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도연이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옥탑방 옥상에 올라갔어요.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체리나, 이거. 도연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못 전할까봐 미리 줘. 외로우면 읽어. 저는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도연이 떠났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제 몸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입덧이 시작됐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임신 6주입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옥탑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의 편지를 꺼냈죠. 읽고 또 읽었습니다. 체리나,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우리 꿈 이루자.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도연은 이제 막 유학을 시작했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제가 임신 사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와야 할까요? 꿈을 포기해야 할까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혼자 키우기로 했어요. 도연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도연도 제게 편지를 보냈다는 걸요. 이탈리아에서 매달 편지를 썼대요. 그런데 그 편지들이 제게 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아버지와 이복 동생 지훈이 편지를 가로챘던 거예요. 제 주소로 오는 편지를 먼저 받아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도연에게 거짓말을 했죠. 그 여자 돈 많은 남자 만나서 떠났어. 너한테는 관심도 없어. 도연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배신감에 무너졌어요. 더 이상 편지를 쓰지 않았죠. 과거를 잊으려고 일만 했습니다. 저도 연락이 없자 생각했어요. 도연이 저를 잊었나 봐요. 우리는 서로를 오해했습니다. 둘 다 버림받았다고 믿었어요. 2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혼자 유나를 키웠어요. 작은 세탁소를 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버텼죠. 아이만 보면 힘이 났으니까요. 도연은 패션 기업 회장이 되었습니다. 초승달 로고를 단 옷을 만들었어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 사이를 끊어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최근이었어요. 며칠 전 도연의 비서가 실수로 말했던 겁니다. 부사장님이 회장님 과거를 철저히 관리하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편지가 오지 않았던 이유, 도연이 연락하지 않았던 이유, 모두 누군가의 조작이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22년 동안 우리는 서로를 오해하며 살았던 거예요. 누군가의 거짓말 때문에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옥탑방 시절 물건들이 담겨 있었어요. 도연이 준 편지도 있었죠. 편지를 펼쳤습니다. 낡은 종이에서 잉크가 번져 있었어요. 체리나,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는 사랑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그 사랑을 망가뜨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묻어야 할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초승달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꿈꾸던 그 달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유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언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차 한 대가 천천히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창문이 내려갔어요. 강지훈이었습니다. 윤유나 씨 맞죠?
유나는 놀라서 멈춰섰습니다. 누구세요? 잠깐만 얘기 좀 합시다. 강지훈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유나를 바라보았어요. 냉소가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유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회장님이 당신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확실히 알고 싶으면 유전자 검사라도 해볼까요? 강지훈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왜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진실을 알 권리는 있잖아요. 물론 검사 결과가 나와도 회장님은 인정 안 하실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최소한 알 수는 있겠죠. 유나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생각해보세요.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강지훈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떠났어요. 유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사흘 뒤 유나는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강지훈이 이미 와 있었어요. 준비된 검사 키트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검체는 제가 가져왔습니다. 당신 것만 채취하면 됩니다. 유나는 면봉으로 입안을 긁었어요. 샘플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일주일이면 결과 나옵니다. 강지훈이 말했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당신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데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이득이요? 진실을 밝히는 게 이득 아닙니까? 당신도 알아야죠. 당신 엄마가 얼마나 철면피인지. 강지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지훈은 병원에서 봉인된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차 안에서 뜯어보았어요. 친자 확률 99.9%. 강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보니 달랐어요. 이제 이 결과를 없애야 했습니다. 그는 결과지를 찢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차 뒷좌석 문이 열렸어요. 회장 비서 김 실장이 올라탔습니다. 부사장님, 그거 주시죠. 김 실장? 왜 여기 있어? 회장님 지시로 부사장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결과지를 낚아챘습니다. 강지훈이 붙잡으려 했지만 늦었어요. 이걸 회장님께 전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미쳤어? 이거 회장님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압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겁니다. 김 실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강지훈은 주먹으로 핸들을 내리쳤어요. 그날 저녁 강도연은 회장실에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들어왔어요.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회장님,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도연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어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부사장님이 윤유나 양과 회장님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를 파기하려다 제가 가져왔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결과지를 다시 읽었어요. 친자 확률 99.9%. 윤유나. 윤채린의 딸. 그 아이가 제 딸이라는 겁니까? 도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훈을 당장 불러. 네, 회장님. 김 실장이 나갔습니다. 도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채린이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아이를 혼자 키웠던 거죠. 22년 동안 혼자서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뒤 강지훈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형님, 부르셨습니까? 이게 뭐야? 도연이 결과지를 던졌습니다. 지훈의 발밑에 떨어졌어요. 검사 결과가 뭐가 중요합니까? 어차피 그 여자는. 입 닥쳐.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습니다. 네가 뭘 한 건지 다 말해봐. 형님, 저는 형님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 아버지랑 네가 뭘 했는지 다 조사했어. 도연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일 몇 개를 꺼냈어요.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22년 전 내가 이탈리아에서 보낸 편지들. 전부 아버지 비서가 가로챘더군. 내 지시로.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도연이 녹취록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랑 네가 통화한 기록이야. 그 여자한테 절대 연락하지 못하게 해라. 돈 많은 남자 만났다고 전해라. 다 여기 있어. 지훈은 말을 잃었습니다. 왜 그랬어? 왜 우리를 갈라놓은 거야?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이 그 가난한 여자랑 결혼하면 회사가 망합니다.
집안이 망가지고요. 그게 네가 판단할 일이야? 아버지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따랐을 뿐이에요. 거짓말.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 근데 그 이후로도 네가 계속 채린을 감시했잖아. 세탁소 전세 문제도 네가 건물주한테 압력 넣은 거고. 지훈의 입이 굳게 닫혔습니다. 대답해. 도연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펜꽂이가 넘어졌어요. 형님 과거가 드러나면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입니다. 혼전 임신의 사생아까지 언론이 좋아할 만한 소재죠. 그래서 내 딸을 숨긴 거야? 채린한테 돈 던지고 협박한 거야? 보호한 겁니다. 형님과 회사를요. 보호? 도연이 비웃었습니다. 내 집은 지키려고 한 거지. 내 딸이 나타나면 상속 구조가 바뀌니까. 지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장 나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형님. 한 달 안에 사표 내. 아니면 내가 이 증거 가지고 법적 조치 취할 거야. 도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주었습니다. 회장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22년 동안 채린을 오해했습니다. 날 버린 여자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혼자 키웠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죠.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성공했다고 자만했습니다. 과거를 묻었어요. 채린을 잊으려고 애썼죠.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채린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책상 위에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99.9%라는 숫자가 그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딸이 있었습니다. 21년 동안 몰랐던 딸이요. 도연은 결과지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가슴에 안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린을 찾아가야 할까요? 용서를 구해야 할까요?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초승달이었어요. 도연은 한참 동안 그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탁소에 손님이 없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유나는 안쪽 방에서 웹툰 작업을 하고 있었죠.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만 가게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강도연이 들어왔어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어요. 저는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왜 오셨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도연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채린 씨, 제발 들어주세요. 5분만요.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유나야, 나와봐. 저는 방 안에 있는 불렀습니다. 유나가 나왔어요. 도연을 보는 순간 몸이 굳어졌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카운터 옆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세탁기 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유나 양 맞죠? 네.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봤습니다. 당신이 제 딸이더군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저는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갑자기 오셔서 이러시는 거예요? 사과하러 왔습니다. 도연이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때 널 버린 건 내가 아니었어. 하지만 그렇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22년 만에 하는 말이 그게 다예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유학 가서 꿈 이뤘잖아요. 패션 기업 회장이 됐고 돈도 많이 벌었죠. 그동안 나는 뭘 했는지 알아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난 여기서 애 하나 들쳐 업고 세탁기 돌렸어요. 밤새 빨래하고 다림질하고 손님 옷 수선하면서 살았다고요. 유나 분유값 벌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가 편지 보냈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한 통도 안 왔어요. 전화도 없었고요.
나는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혼자 아이 키우면서 매일 울었다고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몰랐어. 내 동생이랑 아버지가 편지를 가로챘어. 너한테 전달 안 됐어. 나도 속은 거야. 그게 변명이 돼요? 안 돼. 알아. 하지만 진실은 그래. 도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편지 사본과 녹취록이었어요. 이게 증거야. 지훈이랑 아버지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 일부러 그랬어.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편지를 읽었습니다. 도연의 글씨였어요. 체리나, 잘 지내? 여긴 너무 외로워. 빨리 돌아가고 싶어. 우리 브랜드 꼭 같이 만들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쓴 거예요? 응. 매달 편지 썼어. 근데 전부 가로채졌어. 나도 네가 날 버렸다고 믿었어. 지훈이 거짓말했거든.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럼 진짜로 날 잊은 게 아니었어요?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도연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뺐어요. 그래도 22년이에요. 너무 늦었어요. 알아. 늦은 거 알아.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 어떡해요? 세탁소랑 집 문제 내가 정리해 줄게. 전세 보증금도 갚고 가게 운영 자금도 지원할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채린 씨,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해? 저는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유나한테 물어보세요. 아이가 뭘 원하는지. 도연이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나 양. 유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니? 유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떨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저 때문에 고생하신 거 다 알아요. 유나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그렇지만요. 저도 아빠가 필요해요. 유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친구들은 다 아빠랑 같이 다니는데요. 저는 혼자였어요. 학교에서 아빠 직업 쓰라고 하면요. 전 아무것도 못 썼어요.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안해, 유나야. 아빠가 미안해. 도연이 유나를 끌어안았습니다. 유나는 도연의 가슴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채린 씨. 도연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나 인생에서만큼은 늦은 아버지로서 옆에 서 있고 싶어. 허락해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장 가족인 척은 하지 마세요. 응. 손님처럼요. 아니면 친구처럼요. 서서히 다시 알아가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천천히 할게. 유나 학교 문제부터 도와주세요. 복학해야 하거든요. 그거야 당연하지. 그리고 세탁소는 제가 계속 운영할 거예요. 돈은 받지 않을 거고요. 채린 씨. 대신 유나 교육비는 당신이 내세요. 그게 아빠 역할 아니에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어요. 그래. 그렇게 할게. 세탁기가 멈춰 섰습니다. 가게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세탁기로 가서 빨래를 꺼냈습니다. 도연이 따라왔어요. 내가 도와줄게. 아직은 괜찮아요. 저는 빨래를 건조기로 옮겼습니다. 도연은 제 옆에 섰습니다. 함께 빨래를 옮겼어요. 옛날처럼요. 유나가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웃는 얼굴이었어요. 엄마, 아빠랑 밥 먹으러 가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았어요. 저녁 8시였습니다. 좋아. 나가자. 세 사람은 세탁소를 나섰습니다. 언덕길을 함께 내려갔어요. 도연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뺐어요. 아직은 이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옆에 걷게 했어요. 유나는 앞서가며 계속 뒤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언덕 아래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중국집이었어요.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세 그릇이요. 도연이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유나야, 웹툰 작가가 꿈이라며? 네. 어떻게 아세요?
엄마한테 들었어. 그림 잘 그린다고. 아직 멀었어요. 아니야. 넌 잘할 거야. 나도 응원할게. 유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짜장면이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먹었어요. 도연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체리나. 왜요? 고마워. 유나 이렇게 잘 키워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밥을 다 먹고 세탁소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이 차에 오르기 전에 말했습니다. 내일 또 와도 돼? 세탁물 있으면 오세요.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연이 웃었어요. 그럼 내일 와야겠네. 차가 떠났습니다. 저와 유나는 세탁소로 들어갔어요. 유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저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22년 만에 풀린 오해였어요. 너무 늦었지만요.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유나에게 아빠가 생겼어요.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초승달이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느껴졌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언덕길에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달빛 세탁소는 새 단장을 했어요. 간판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안은 달라졌죠. 가게 입구에 유리문이 새로 달렸어요. 깨끗한 유리였습니다. 안쪽 벽에는 MONLINE라는 금색 글씨가 붙어 있었죠. 초승달 로고가 함께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옷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업사이클링 의류들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헌옷을 리폼해서 만든 옷들이었죠. 유나가 디자인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세탁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님 옷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유나가 들어왔어요.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라이브 방송할 거예요. 그래. 준비 다 했어? 네. 오늘은 청바지 리폼 보여드릴 거예요. 유나가 작업대로 갔습니다. 카메라를 세팅했어요. 핸드폰을 거치대에 올려놓았죠. 시작합니다. 유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시작됐어요. 시청자들이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댓글이 올라왔죠. 유나는 능숙하게 청바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설명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헌 청바지로 가방을 만들어 볼게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뿌듯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유나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또 열렸습니다. 도연이었어요. 왔어요. 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저는 커피를 받았습니다. 도연은 요즘 매일 왔어요. 회사 일을 마치고 세탁소로 오는 게 일과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죠.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유나 방송 중이네. 응. 오늘 청바지 리폼한대요. 도연이 유나 옆으로 갔습니다. 카메라에 살짝 비쳤어요. 아, 아빠다. 유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댓글창이 활발해졌어요. 아빠 나왔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같은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도연은 처음에 카메라가 부담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가끔 방송에 나와서 유나를 도와주기도 했죠. 동네 세탁소에 매일 오는 딸 바보 아저씨. 누군가 그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도연이 웃었어요. 맞아요. 딸 바보 맞습니다. 시청자들이 웃음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유나가 카메라를 정리했어요. 오늘 시청자 많았어요. 200명 넘게 봤대요. 대단한데? 우리 딸. 도연이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보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세탁소 안쪽 작은 식탁에서였습니다. 도연이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요즘은 요리도 배우고 있었어요. 맛있다. 유나가 한 숟가락 먹고 말했습니다. 정말요? 응. 엄마가 끓인 것만큼 맛있어요. 도연이 기뻐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도연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패션 기업 회장이라는 타이틀보다 딸에게 밥 해주는 아빠가 더 행복해 보였거든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도연이 같이 했어요. 채린 씨. 왜요? 지훈 얘기 들었어요? 무슨 얘기요? 회사 그만뒀어요. 완전히 나갔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요? 응. 사표 냈어요. 더 이상 회사에 없어요. 어디 갔는데요? 모르겠어요. 연락도 안 돼요. 도연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형, 난 아직도 이 길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지훈이 남긴 말이었대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겠죠. 용서할 수 없지만요. 그래도 동생이라서요. 걱정은 되네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요. 밤이 깊었습니다. 유나는 먼저 잠들었어요. 저와 도연은 세탁소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탁물을 정리하고 있었죠. 채린 씨. 왜요? 행복해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글쎄요. 행복한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요. 그래도 이제 내 편이 둘은 있네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도 웃었어요. 그거면 충분하죠. 세탁기가 멈춰 섰습니다. 저는 빨래를 꺼냈어요. 도연이 도와줬습니다. 옛날 옥탑방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함께 일했습니다. 22년 만에 다시 함께하게 됐어요. 너무 늦었지만요.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초승달이었어요.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지웠어요. 얼굴에 주름도 늘었고 손도 거칠어졌죠. 그런데 마음에 남은 무늬는 끝까지 남더라고요. 초승달처럼 작지만 또렷한 마음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초승달 자수가 박힌 앞치마를 하고 세탁소 앞에 섰어요. 유나가 사진을 찍자고 했거든요. 자, 웃으세요. 유나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저와 도연이 웃었어요. 유나도 함께 웃었죠. 셔터가 눌렸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언덕 위 작은 세탁소에서요.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달빛 세탁소의 유리문에 햇살이 반짝였어요. 초승달 로고가 빛났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청춘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방 뜨는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